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한눈에 정리하는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문화재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총 정리하면서요, 기출문제 혹시 다운받아서 풀어봤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 안 해본 제자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은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께서 5회도 좋고요, 6회도 좋고요, 아무 회차나 괜찮습니다. 다운받아서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도도 나와 있고 옛날 사료 중에 일부도 들어가 있고 많은 제시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문화재 사진이에요. 우리 4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 40문제 중에서 문화재 사진이 보이는 것이요. 8번에서 한 10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 문화재와 관련된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문화재가 만들어진 시기와 관련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문화재를 파악 못하시면요. 시험 보면서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사진은요,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지난번 사진 특강에서도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요, 이름과 특징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문화재는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봐야 되겠죠.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리할 문화재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삼국시대건 고려시대건 조선시대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여러분께서 문화재를 공부하실 때 지키셔야 될 원칙,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 보통 여러분이 이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직지 심체 요절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에 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나라의 문화재인 것인지 그것까지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자, 일단 보니까 수렵도, 광개도 대왕능비, 무령왕릉 금제장식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에 있는 이 빈칸에 나라 이름을 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서 좋은 답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고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나온 이 두 가지는요.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데 수렵도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두 명의 무사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니까 사슴도 있고 호랑이도 있죠. 열심히 활을 쏘면서 그들을 잡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수렵도가 되겠습니다. 수렵도라고 하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벽화,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가 되겠는데요. 그 사냥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인들 참 씩씩하다, 기상이 넘치는구나, 우리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능비. 이게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석은요, 키가 정말 커요. 그쵸? 6m가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비석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봤더니 광개토 대왕 시기 때 만주와 요동적을 차지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특징 봤습니까? 나라 봤습니까? 그럼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수렵도랑 광개토 대왕능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가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중국 가셔야 되겠죠? 중국 지안. 네, 가셔야지만 우리가 이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위치 파악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연속 2개 백제 거 볼까요? 무령왕릉. 무령왕이라고 하면 또 백제의 대표적인 왕이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백제의 수도가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이 있을 때 어느 적이 있을 때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웅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령왕릉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는요. 웅진성은 지금 공주가 되겠죠? 이 지역을 가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의 눈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금제장식이에요. 정말 금으로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들었는데 왕과 왕비가 꽂는 겁니다. 그 문양이 너무 예뻐서요. 어떤 문양은 막 불꽃 모양, 꽃 모양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주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부여로 가요. 부여로 가니까 백제시대 때 지었던 탑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제인들이 만들었던 탑은요. 지금 일단 백제 땅에선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림사지 5층 석탑. 또 하나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요. 일단 지금까지 시험에 더 많이 언급이 된 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었잖아요. 사비성이 있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출제가 더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층 석탑 층수색이 너무 좋아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말고요. 초급 시험에 나오는 석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림사지 5층 석탑 하면 백제 부여라고 반드시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신라를 쭉 볼 텐데 일단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경주에 가면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첨성대를 가졌어요. 첨성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을 관측할 때, 천체 관측할 때 썼던 관측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2차돈 순교비는 뭡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우리가 이것을 순교라고 하죠. 그럼 2차돈은 어떤 종교를 위해서? 보셨어요? 좀 빠르시군요.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아니 기존에 있었던 토속신앙을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해?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이때 앞장서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차돈. 결국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비다라고 하면 글자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중엉, 고구려비, 단양적성비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차돈 순교비 같은 경우는 글자보다는 여러분 그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이차돈이 손을 이렇게 하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때 그의 머리는 이미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에서는요. 피가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법흥왕 시기 때 신라 불교 공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적성비 나왔죠. 광개도 대왕능비, 단양적성비 각 나라의 영토 확장과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진흥왕. 그렇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영토 확장에 야심찬 어떤 의욕을 보였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양적성비라고 하면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남북국이라고 했으니까요. 쭉 명칭 보면서 여기까지는 통일신라다. 여기서부터는 발해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쭉 해서 어디선가 걸리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여드리자면 자, 불국사에서부터 안압지까지는 신라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특히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경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요. 이 불국사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왜 불국사일 것 같아요? 신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부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국토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절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불국사예요. 그래서요. 아니 부처의 세상이라고 하면 인간의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인간이 부처의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건너야 될 곳들이 있겠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뭡니까? 불국사 사진 보면 항상 나와 있는 아름다운 계단 기억나세요? 백운교, 청운교 이런 다리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서 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처의 세상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국사에 가보면요.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와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름다운 석탑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불국사 3층 석탑.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요. 석가탑이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이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에는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죠. 탑을 만들기 위해서 왔었던 아사달의 부인 아사녀가 결국 남편을 기다리지 못해서 연못에 뛰어들어서 자결한 사건. 그래서 이 탑 같은 경우는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해서 무형탑이라고도 불렸어요. 자, 이거 말고도 다보탑도 있죠. 그래서 신라를 대표하는 절이 바로 불국사가 되겠고요. 자, 불국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석굴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석굴암 같은 경우도요. 원래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석굴사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거 지금 일부러 만든 굴이잖아. 그래서 석굴암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석굴암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굴 같은 경우 이제 화강암 있죠. 그 화강암을 딱딱딱 맞춰서 만들어놨는데요. 특히나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석굴암 맨 가운데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거든요. 바로 본존불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많은 부처 상들 중에서 정말 최고로 꼽아요. 그 조화미라든지 얼굴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 모습으로도 대단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두루마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우리 제자들이요, 특히 이제 역사 공부를 잘 마무리할 때요, 머릿속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선생님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잘 기억해 두세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는요, 목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장 파듯이 지금 이제 글자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0년을 뛰어넘은 시기죠. 근데 여전히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목판 인쇄술의 뛰어난 기술도 엿볼 수 있고요. 아니, 신라인들이 만들었던 종이가 지금도 남아있어라면서 그 신라의 뛰어난 종이 만드는 기술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름은 조금 길지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기억시켜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안압지. 안압지는요, 연못이에요. 원래 있었던 자연적인 지형에다가요, 이제 인공적인 미를 가미시켜서 만든 연못이에요. 근데 가보면 정말 예뻐요. 특히나 안압지는 밤에 가보면은요, 그 연못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불빛과 더불어서 참 예쁜데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전에 뭘 했었냐면 국가의 큰 연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연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손님 들어왔으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아니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안압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곳의 대부분은 다 경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 경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발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볼 텐데요. 자, 특히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두 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 많이 하죠. 그렇죠? 자기네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적은 과거 자기네 역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부여도 중국 역사요, 고구려도 중국 역사요, 발해도 중국 역사요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다 대고 아니거든 이라고 눈만 크게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이런 발해가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이 바로 상경입니다. 자, 이 상경적에 가시면 발해인들의 문화재를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온돌이에요. 근데 아시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이 온돌은 고구려 거라는 거. 그런데 발해 사람들이 그 온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이 발해를 세웠고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네. 그렇다면 발해는 우리 역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또 하나 치미. 치미가 뭐예요? 기와는 기와인데 정말 커서 뭐 거의 1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기와. 이거 어디다가 장식하는 거냐면요, 궁궐에 큰 지붕 있죠. 그 위에다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치미도 고구려 문화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여기 가시면 거대한 석등도 있고요. 연꽃무늬 와당도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러한 증거들이 나올 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맞거든 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기 발해에서요, 정효공주 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이렇게 무덤 둘레에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예전에 발해 사람들은 이런 식의 옷을 입었구나 라는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안타까운 상황을 좀 알려주자면, 정효공주 묘의 벽화 같은 게 지금 중국 땅에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 벽화가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런 벽화의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남북국을 마무리하겠고요. 이번에는 고려를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도요,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팔만대장경 기억하실 때는요, 몽골족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인쇄 방법이 뭐예요? 목판입니까? 금속 활자를 통해서 찍어낸 겁니까? 목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는요, 개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 같은 경우도요, 통일신라 시대 때 석굴암 본존 불상은
조화미가 상당히 뛰어나요. 균형을 잘 맞췄어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불상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상당히 커요. 높이가요 18m, 약 18m 가까이 되는 이런 불상들이 많이 있고요. 모습도 대단히 독특하죠. 두 개 중에서요. 얼굴이요 이렇게 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 보살입상. 기억날까요?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미륵보살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개성이 강한 고려의 불교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개성이 강한 모습은요, 석탑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엔요, 삼국을 통일했다. 삼국을 통일했으니 탑을 만들 때도 주로요, 3층 석탑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불국사, 3층 석탑이잖아요. 자, 그런데 고려시대가 되면 다층탑이라고 해서요, 9층, 10층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탑이 있습니다.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돼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저기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나중에 역사 공부할 때요, 한 번쯤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사는 제자들 나중에 수학여행을 통해서도 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거기 가시면 10층 석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 나왔네요. 팔만대장경과 너무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직지심체요절. 중요한 건 직지심체요절은 도장 파듯이 목판 인쇄술이 아니라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 여기서 위치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어디가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고려하면 청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청자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잘 듣고요. 이 청자를 만든 기법이 뭔지 파악하세요. 먼저 이제 청자를 빚었습니다. 다 마르기 전에 제가 원하는 모양을 팔 거예요. 그게 솜씨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흰색과 붉은색의 흙을 고기 이렇게 틈에다 다시 메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워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고려 청자를 빚어냈다면 이때 사용된 기법은 상감 기법이 되겠습니까? 투각 기법이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상감 기법이에요. 투각 기법이라고 하면 원하는 부위를 아예 파내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상감 기법은 파내는 것이 아니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색의 흙을 메꾸는 겁니다. 마지막은 역사책. 자, 삼국사기 그리고 김부식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삼국사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단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요. 삼국사기와 너무나 비슷한 이름의 역사책이 있어요. 뭘까요? 삼국유사. 이건 이련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둘 다 고려시대 때 집필이 되어졌지만 서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요. 왜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는 고조선. 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당군왕검. 그 당군왕검의 이야기가요. 두 개 중에서 한 책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이지만 단군왕검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건 삼국유사. 됐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쭉 보시면서 조선시대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업 다 들으셨는데요. 선생님, 고려만국전도 혹시 고려시대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조선시대 거 확인하셨죠? 두 번째,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확실하게 구분시켜줘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전기랑 관련된 문화재가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쭉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맥이 끊기네요. 자, 그래서 특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전기시대인데요. 먼저 도자기 두 개를 볼게요. 분청사기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대요.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도 가장 그 모습이 좀 화려하고 그림들이 아주 큼직큼직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청자 위에다가 하얀색 흙을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늬를 그리는데요. 물고기 무늬 막 크게 그려주는 거. 이게 바로 분청사기가 되겠고요. 시간이 뒤로 가면서는 이제 백자가 나와요. 백자의 백은 무슨 백입니까? 흰백. 그렇죠. 장식은 줄이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추구하는 자기. 이것이 바로 백자가 되는데 특히 조선의 선비들이 그렇게 좋아요.
선비들이 그 맑고 깨끗한 이 정신을 드러내준다라고 해서 백자를 상당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제작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지도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정말 이름이 길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고려만국전도. 자,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둘 다 세계 지도입니다. 자, 아프리카도 들어가 있어요. 단, 이때 만들었던 지도는요, 아직까지 정보가 정확히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모습이 가운데 큰 호수가 들어가 있다거나,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본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는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보는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 반면에 고려만국전도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지도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니 뭐예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네.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화 사상이 붕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시험에서는 이 두 개의 지도의 특징을 구분해 두시고요. 자, 밑으로 가니까요. 한글 소설도 보이고 있고요. 풍속가도 보이고 있어요. 자, 뒤에서 보이고 있는 부분은 조선 후기. 특히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언급이 되었을 때 우리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한문 소설이 아니라 한글 소설. 한글 소설은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도 문화를 즐기게 되었구나. 그렇죠. 서민 문화가 발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모습. 김홍도, 신윤복 그들이 그린 모습을 보면요.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서민의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죠. 특히 김홍도의 그림은 너무 귀엽고 익살스러워요. 풍속화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책과 지도가 나왔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요. 중국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우리 역사, 우리 땅, 우리 말. 자, 그래서 유두권 같은 경우는 특히 발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발해, 고. 김정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지도로 나타냈었죠. 펼치면요. 거의 3층 높이만큼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동여지도. 이름과 그리고 대표적인 그 문화재 이름들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쌓은 느공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셨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조금 더 특별한 주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조금 특별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세계유산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어디선가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 역사 공부하면서요. UN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UN에 속해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유네스코예요. 자, 이 유네스코에서는요, 세계의 많은 이제 역사적, 문화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요, 이 한국에도 정말 뛰어난 문화재가 많이 있구나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보존하자라고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서 좀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해서요,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지정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지정이 됐어요. 일단 불국사와 석굴암. 정확히 아시죠? 그렇죠? 왜요? 이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경우는요. 통일 신라의 무엇을 뛰어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리고 위치까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가시면 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해인사. 자, 그러니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 그런데 조심하세요. 팔만대장경도요. 정말 우수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장경판전이에요. 선생님, 팔만대장경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건요. 팔만대장경은 우리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이곳은요. 조선시대 때 건축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조금 조심시켜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이 지정된 이유가 바로 뭐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훼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봐도 너무나 완벽하게 잘 보존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장경판전의 뛰어난 건축 기술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봤더니요. 일단 통풍.
장경판전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창문 있죠? 창문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서 바람을 아주 원활하게 잘 통과시켜 줬고요. 장경판전 바닥 같은 경우는요. 횟가루, 소금, 숯, 모래 이런 걸 섞어냈어요. 이것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습도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워낙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정되었다라는 거. 자, 종묘를 한번 가볼까요? 종묘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와 관련돼 있죠. 그렇죠? 특히나 조선시대 뭐와 관련됐습니까? 왕과 왕비. 그동안 있었던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종묘라는 곳은 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왕의 제사를 지내는 이곳이 유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또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의식, 종묘 제례라고 하는데 그 의식 또한 워낙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주되어진 음악을 종묘 제례악이라고 불러주는데 그것도 포함시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은 자의 공간이라면 산자의 공간도 있죠. 바로 조선시대의 궁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물론 경복궁도 너무나 뛰어나지만 창덕궁 또한 그 아름다움이 정말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곳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궁궐 양식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 데다가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막 프랑스 같은데 거기 가면요. 와, 궁궐도 너무 화려하고요. 정원도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우리한테 낯설어요. 반듯반듯하고요.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크고 화려하긴 했는데 너무 인공미가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창덕궁의 이런 정원 같은 경우는요. 그 인공미와 자연미가 너무나 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댄 것 같기도 하고 안 댄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종묘와 창덕궁 같은 경우는요.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요. 조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정조 시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워낙 단단하게 잘 지었어요. 동양적인 기술, 서양적인 기술을 잘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탁월하지만 특히 나름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요. 이 공사를 끝내는데 한 30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주도했던 분이 정약용 선생인 거 알고 있죠?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거중기 발명한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 같은 거 막 쉽게 좀 들어 올리고 이러한 이제 과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은요. 처음에 만들었던 모습 거의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화성은요. 유교 전쟁 때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요. 파괴된 거 새로 지은 거야? 그러면 원래 그 모습이 아니잖아. 인정 못 해줘. 라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그 제작됐을 때 몇 명이 동원되었고 어디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고 돈은 어떻게 썼고가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파괴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요. 정말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건물 모습은 아니지만 완벽한 이 기록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낸 거야. 아예 그럼 뭐 그때랑 똑같은 거겠지라고 인정해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금방 느낌이 오시네요. 그렇죠? 신라 천년의 수도였습니다. 신라에서부터 통신라까지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에 가시면요.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고창, 화순, 강화, 자, 이곳에 가면 고인돌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요. 고인돌이 너무 많아요. 별명은 고인돌 왕국. 네, 질문할게요. 옆에 지금 보였던 많은 시대들은 통일신라, 조선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고인돌 유적은 어느 시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조금 오래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청동기 시대. 특히나 고인돌이 크면 클수록 누구의 권위? 족장의 권위를 엿볼 수가 있더라. 자, 조선 왕릉, 말 그대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요. 왕과 왕비의 무덤이요. 40기가 있어요. 무덤은 한 기 한 기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모두 40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왕과 왕비의 무덤이요. 한 그 나라에 통틀어서 다 있는 건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보존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왕과 왕비의 무덤을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명당 자리라고 해서 풍수지적으로 자, 여긴 정말 기운이 좋다. 이런 땅이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인 모습에다가 풍수지리까지 엿볼 수 있어서 조선 왕릉도 지정이 됐는데요. 서울이랑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요. 하회와 양동 역사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긴 가보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떻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민속 그 마을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시면 지붕은 이런 식이었구나. 부엌은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본 것이 세계 문화유산이라면 이번엔 여러분들 또 다른 유산이 있어요. 또 뭔데요, 선생님? 바로 세계 기록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 남겨진 책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 인류가 꼭 지켜나가자라고 따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책이에요, 책. 선생님, 그럼 설명하기 전에 앞서 나왔었던 세계 문화유산이랑 세계 기록유산을 굳이 구분해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단순 막 암기하는 거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 정도 느낌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을 딱 넣고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골라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기록유산 모두 9점이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직지 심체유절 우리는 정말 자신 있어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 아쉽게도 프랑스에 있어요. 훈민정음 조선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 글이잖아요. 네, 그거 아세요? 훈민정음은 우리 글의 옛날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세종대왕이 나는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훈민정음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기계를 사면요.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설명서가 담겨있는 책을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요.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배우는데요. 원래는 훈민정음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한글 창제의 목적, 한글 창제의 방법이라든지 사용법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글들 중에서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용법까지 명시한 책들이 당연히 흔하지 않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등장한 과정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속 3개 볼 것은요. 조선시대와 관련된 기록들이 되겠는데요. 조선은요. 국가도 그렇고 선비들도 그렇고요. 기록하는 것, 남기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라에서도 책을 많이 만들지만 선비들도요. 정말 몇 권씩 책을 썼어요. 그게 선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편찬한 책을 볼 텐데 조선 왕조실록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책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왜냐면 이 책은 조선 태조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철종 시기까지를요. 정말이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역병은 돌지 않았는지, 일식과 월식은 없었는지 시시콜콜한 걸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공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려면 항상 누군가가 왕 옆에서 기록하고 있겠네요? 예, 맞아요.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이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는 관리인데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다라고 해서 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왕이 하는 모든 걸 다 기록해요. 예전에 태종 있죠. 태종이요,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걱정되는 거예요. 나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들이 또 그거 기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에서 떨어진 거 기록하지 못하게 해라고 말했는데 사관은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라 그 내용까지 같이 수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꼼꼼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책들은 함부로 둘 수가 없겠죠. 사고라고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란을 거치면서요. 4군데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3군데가 다 불탔어요. 다행히 한 군데의 사고는 어느 선비가 직접 그거를요. 사람들 동원해서 다 깊숙한 곳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들어도 대단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승정원 일기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책 한 권이라고 하죠. 권수를 들으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승정원 일기는 3,200권이 넘습니다. 승정원 일기 3,200권이 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태조 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요. 초기 때 있었던 건 거의 이제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요. 인조에서부터 고종 때까지인데요. 그게 3,200여 권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누가 기록을 했냐면 여기 승정원이라고 있죠. 이 승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면 왕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왕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왕이 뭘 했는지 다 기록해요. 오늘은 새벽 몇 시 일어났다. 보통 한 새벽 5시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대왕 대비마마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갔다. 아침 식사 뭐 했다. 아침 공부 몇 시간 했었다. 점심 먹었다. 점심 공부했다. 밤에 몇 시에 잤다를 다 기록해요. 그러니 이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본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역사가 정말 한눈에 펼쳐지겠죠. 자, 이번에는 조선 왕조 의궤입니다. 여러분 의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글도 그리지만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왕실 행사를 기록했는데 글과 그림으로 기록을 했어요. 왕실 행사라고 불러주면 이제 뭐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장례식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꼼꼼하게 그래서요. 후대 사람들이 그 그림만 봐도 옛날에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림. 되셨을까요? 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나왔어요. 해인사 팔만대장 경판. 자, 우린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목판 인쇄술로 만들었다는 거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의보감 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은요. 조선시대 누가 허준 선생이 만든 의학서적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요. 아플 때 어떤 약초를 먹으면 되는지. 근데 그 약초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약초를 통해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자, 일성록이요. 여러분 일성록은 정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조선 영조 시기를 출발을 해가지고요.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이 순종이죠. 그 왕들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일성록이에요. 자, 그러니 앞에 봤었던 실록에다가 승정원 일기에다가 왕의 입장에서 쓴 글까지 결합이 되면 완벽하게 조선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 보이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요. 말 그대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각종 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를 모아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봤어요. 근데 그중에 선생님이요. 조선왕조 의궤 같은 경우요. 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고요. 우리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4시간 총 정리를 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최근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완벽하게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게시판 찾아와 주시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